어느 역이나 그렇듯이 베이징역은 떠나는 자의 설렘과 돌아오는 자의 안도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취재팀은 다시 미제의 것에 대한 설렘과 불안을 안고 떠나야 한다. 백두산과 연변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취재 2반은 우르무치행 열차를 타기로 했다. 시안으로 가기 위해서다. 종착역인 우르무치까지는 3,800km, 3박 4일의 거리다. 시안까지는 1,600km, 20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열차인 만큼 하룻밤을 차 안에서 자야만 한다.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침대차는 각 칸의 벽 좌우에 상하 2개씩의 침대가 붙어 있으며 침대와 통로 사이에는 미닫이 문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란, 곧 연화석이라 부른다. 그러나 내국인들이 보통 이용하는 침대 칸은 각 칸의 벽 좌우에 상중하 3개씩의 침대가 붙어 있고 침대와 통로 사이에는 문이 없다. 이를 딱딱한 침대라는 뜻인 잉, 곧 경화석이라 부르며 요금은 연화석의 절반 정도다. 취재팀이 시안역에 도착했던 것은 이튿날 아침 6시쯤이었습니다. 산시성, 곧 섬서성도로서 인구 500만의 중국 서북지방 최대 요지인 이 시안은 명대 이전까지 장안으로 불려져 왔던 중국 4대 고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재팀은 우선 일주일 전 베이징에서 미리 수송했던 차량을 찾기로 했습니다. 취재 차량은 무사히 도착해 있었고 점검 결과 별 이상도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중원 제1의 땅 시안거리로 나섭니다. 중원이란 이 시안을 비롯한 섬서성 동부와 하남성 그리고 산동성 서부에 걸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땅은 특히 주나라 세력 범위로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던 만큼 역대의 왕조는 이 땅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고 이를 중원에서 사슴을 쫓는다는 비유로 묘사해 왔습니다. 이 도시가 고도임을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성곽입니다. 동서로 5.1km, 남북으로 6.6km에 이르는 장방향인 이 성곽은 명나라 때 축성된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12m로서 축성 재료라든지 축성술이 같은 명대에 쌓았던 현존하는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하고 정교합니다. 성 밖으로는 외침을 막기 위한 수로인 해자가 놓여 있고 해자 위로는 운치 있는 아치형의 다리도 놓여 예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초기의 수도였던 난징과 후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두고서도 이곳에 이처럼 호화로운 성을 구축하고 장대한 문로를 세운 것은 중원의 고도인 이 도시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정통성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1세기 서주의 도읍지가 된 이래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당나라 등 모두 11개 왕조가 2000여 년 동안 단속적으로 수도로 삼았던 시안 성벽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안이라고 말하는 이 도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 황제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것이요 한무제가 개척했던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와의 로맨스가 깃들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나라 때 장안으로 불려졌던 이 도시는 로마보다도 더 컸던 세계 제1의 도시였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도시를 동서로 나누는 남북 대가에 우뚝 솟아있는 3층 놀곽이 종로입니다. 종을 쳐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이 성곽 한복판에 세웠던 것을 200년 후에 다소 남쪽인 현재의 장소로 옮겨 지은 이 성문은 못을 쓰지 않은 명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종로에서 바라보면 가로수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대당시대의 영화는 성곽 밖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시가지 남쪽 4km 지점에 있는 치원사, 곧 자은사는 652년 당나라 3대 고종이 세운 당대의 대표적인 절로서 대당 서역기를 저술한 곳은 현장이 머물며 불전을 번역했던 곳입니다. 절 안에 우뚝 솟은 높이 64m의 대안탑은 현장이 16년 동안의 5천 추구, 곧 오늘날의 인도 후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져온 불전을 번역한 뒤 이를 안치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전 곧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린 이 7층 탑은 단조롭다 할 만큼 탑신이 매끄러운 점으로 보아 목조탑에서 한 걸음 발전한 중국 불교 초기의 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경기절과 불상이 새겨져 있는 대리석 입구는 수세기 동안 숱한 사람들의 손길에 닿아 반들거립니다. 이 탑 안에는 나선형의 계단이 놓여 상층부로 올라가 시가지며 자은사 경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만 5천 킬로미터의 고행의 길을 타파한 현장이 이 절로 돌아오면서 가져온 불전은 657부였습니다. 22마리의 말잔등에 실려온 이 경전들은 폐엽경이라 해서 백양나무 잎에 쓴 불전들로서 종이가 없었던 시절인 만큼 그 양이 많고 무거웠습니다. 이 절의 대웅전에는 불전을 등에 진 그의 모습을 내걸어 한 고승의 위대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此恩寺是这个唐高宗李治为了纪念他的母亲 자은사는 당나라 고종이 그의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입니다. 고종은 머나먼 구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장 법사를 직접 영접하고 가지고 온 불전을 이 절에서 번역하도록 했죠. 현장 법사가 번역한 불전을 안치하기 위해 세운 대안탑은 지난 1300년 동안 수많은 전란을 거치면서도 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안탑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65살의 나이로 입적한 명승 현장에 돈독했던 불심의 덕인지도 모릅니다. 이 대안탑과 쌍벽을 이루는 탑이 소환탑입니다. 자은사 북서쪽 2km 지점에 있는 챔푸사, 곧 천복사 경내에 있는 이 소환탑은 본디 15층 45m였으나 명대의 지진으로 2층이 붕괴돼 현재 13층 42m입니다. 707년에 세워진 이 소환탑은 현장보다 30여 년 후학인 고승 의정이 인도에서 25년 동안 머물다 가져온 400부의 불전 가운데서 56부를 번역한 뒤 이를 안치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 소환탑 뒤편에 있는 천복사는 의정이 79살의 나이로 입적할 때까지 불전을 번역하며 설포 뱉은 절로서 오늘날에는 쾌락해 옛 광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은 현장과 여러모로 비교되는 행적을 남긴 학생입니다. 이를테면 현장이 육로를 통해 인도로 들어가 당시 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여행기 대당 서역기를 남겼다면 의정은 백기를 통해 인도로 들어가 남해 기규전을 남겼습니다. 이 탑은 자은사의 대안탑과 더불어 찬란했던 대당시대 역사의 한 갈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안 시가지에서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산시성 박물관입니다. 청대의 공자 사당을 개조해 쓰고 있는 이 박물관의 전시 면적은 4,300평방미터, 전시 문물은 3,000점가량 됩니다. 중국 중서부 황허강 중류 유역에 있는 이 시안 일대는 중국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일찍이 중원 땅으로 불려져 왔던 중요한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안 일대에는 이 같은 문화재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적들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이 지역에 남아있는 당송시대의 비석들을 보존하기 위해 북송 때 세운 비림입니다. 비림의 입구에는 개원의 치세라에서 집권 초기 30년 동안 문화의 꽃을 만개시켜 성당시대를 열었던 당나라 6대 황제 현종이 직접 쓴 비가 서 있습니다.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비림 안에는 이른바 구법치의 창시자인 구양순과 초소의 명인 안진경 등 당나라 서여의 대가들이 쓴 1000개가 넘는 비석과 석경들이 빽빽히 들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을 비림이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비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비는 대학, 중용, 맹자 등의 사서는 물론 서경, 시경 등 오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을 총망라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새겨놓은 13경입니다. 높이가 2m가 넘는 판석들이 구불구불 10여 미터 이상 이어져 있는 이 13경의 글자 수만도 65만 자가 넘습니다. 이 비림 안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새긴 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는 서예가들의 원각비로서 서초의 변화와 서예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비들입니다. 그래서 비림 한 켠에서는 탁본을의 서예 명품집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수도였던 당시 이 도시의 국제성을 말해주는 비가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대진이란 로마를 뜻하며 경교란 기독교 네스토리오스파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비는 로마의 기독교가 당시 장안에 유행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네스토리오스파란 삼위일체설을 부정해 파문을 당한 뒤 동방으로 진출했던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당시 장안은 불교와 이슬람교는 물론 배화교라 부르는 조로아스타교까지 전파돼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이 번역한 불경에 당나라 2대 태종이 붙였던 서문의 내용을 서도의 신이라 불리워지는 왕이지가 온화한 서체로 비옮겨 쓴 대당 삼장경 교소비도 있습니다. 역사 문물실로 들어서면 우선 상고시대의 청동기들이 눈길을 빼앗습니다.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장 오랜 청동기는 우리가 흔히 은나라로 부르는 상나라 시대의 세 발 달린 용기들입니다. 상나라를 이었던 주대에 와서 이 청동기에는 몽환적이라 할 만큼 정교한 수식이 붙고 동물 모양 등을 통해 자연의 힘에 대한 무한한 숭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술적인 요소가 강했던 청동기들은 철기 시대인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실용적인 형태로 바뀌고 기원전 221년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했던 진대에 와서는 흔히 수막새로 부르는 와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절대 군주를 떠올리게 된다. 진나라 시황이다. 13살의 왕위에 올라 섭정을 받다가 23살 때부터 친정을 시작했고 38살 때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무덤이 시안 시가지 동쪽 30km 지점에 있다. 취재팀은 진시황릉을 찾아 나선다. 수백 년간의 전란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이 땅이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던 시황은 지민이 패하니 제조동의 황제 전용호를 만들었으면서 지위를 과시했다. 황호의 대지리로서 중원 땅 황토 고원에 젖줄인 웨이수이, 곧 위수위역은 진시황 군단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던 것이다. 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인 삼국시대에 청나라 제갈량이 위나라 장군 사마이에게 패한 뒤 병사했던 격전지 오장원도 이 위수 하류에 있다. 위수를 넘으면 진나라 수도였던 함양, 곧 쇠냥의 이름. 진시황은 이곳에 화려한 궁성을 짓고 사방으로 통하는 황제 전용 도로를 만들어 신변을 보호했으나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 철저히 파괴해 이 도시에서 당시의 영화를 찾을 수는 없다.
진시황릉은 이 시hen양에 있는 리산, 곧 여산 북록에 있습니다. 성류가 소담스럽게 익어가는 이 능의 아래쪽은 한 변이 350m쯤 되는 정방향에 가까우며 위로 오를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다리꼴로서 그 높이는 40m입니다. 이 능은 말하자면 조그만 산인 셈입니다. 불로약과 불사약 제조에 실패한 술사들과 그를 비방한 학자 460여 명을 생매장했던 진시황도 그의 나이 50에 이승을 하직하고 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진시황릉의 최상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13살의 즉위에서 50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37년 동안 천하를 지배했던 진시황은 죽은 후에도 사후 세계를 지배할 지하 무덤을 구축했습니다. 아방궁과 더불어서 26년 동안에 걸쳐서 축조한 이 무덤은 땅속을 파내려 가면서 세 번째 지하 수맥에 이를 때까지 땅을 깊숙이 파들어갔고 거기에 동판을 깔고 관을 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이 지하 왕궁의 도구를 막기 위해 수온을 끊임없이 흘려 강이 되게 했고 인어의 기름을 구해 불을 밝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했다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의 남서쪽 1.5km 지점에 있는 도움을 씌운 건물은 이 지하공전을 지킬 진시황 지하군단의 용이 발굴된 병마용 박물관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 속에 빚어 넣어주었던 병사인용과 말인용을 합해 병마용이라 합니다. 지난 74년 5월 이 자리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 발견돼 무려 6,000채나 되는 실물 크기의 병마용이 쏟아져 나와 금세기 최대의 발굴로 꼽히고 있습니다. (2200년) 동안에 긴 잠에서 깨어나 20세기의 숨을 쉬는 이 같은 진시황 근위군단 용 앞에 서면은 이 용들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 용들은 그만큼 사실적이며 조각품으로 보더라도 그 조형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쌍미관을 쓴 이 장군용은 전차 뒤편 병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발굴됐습니다. 두 겹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침착해 보입니다. 머리를 둥글게 묶고 활을 당기는 자세로 서 있는 이 입사무사용은 보병들 사이에서 발굴됐습니다. 짧은 상의를 허리띠로 묶고 적진을 뚫어지듯 바라보는 양이 진지해 보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1호경에서 출토된 용의 수만도 1087채, 도마가 32마리, 전차가 8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한 면적은 5분의 1에 불과해 앞으로도 4,000채 이상의 용과 40대 이상의 전차가 더 수습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근처 2, 3호경에도 상당한 양의 용이 묻혀 있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발굴로 불려지는 이 병마용경의 발굴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병마용계는 진이라는 한 왕조의 군사 제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중대한 유적으로서 아직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외국 국빈이 방문할 경우를 제외하곤 촬영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 1호경 말고 또 2호경, 3호경도 있는데 앞으로의 발굴 계획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호갱을 발굴하면서 2호와 3호갱을 시굴해본 결과 2호갱에는 기병과 전차병 등 더 풍부한 용들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3호갱은 지휘본부의 성격을 지닌 듯합니다. 앞으로 1호갱 발굴을 계속하면서 내년에는 3호갱 전시관을 먼저 지어 유물을 일부 소개하고 3호갱, 2호갱 순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비록 진시황의 채찍질 속에서 탄생되긴 했으나 이 같은 솜씨와 저력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문화가 태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80년 12월 진시황릉 서쪽에서 발견된 두 쌍의 동마차 가운데 하나도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조조한 실물 크기에 4필의 말이 끄는 이 동마차는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다 해서 최외 동참화로 불려주고 있으며 2000여 년 전의 작품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위대한 예술품이 절대곤지의 치하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한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뒤 시안에서 멀리 떨어진 산시성 북방을 지나는 만리장성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 이 같은 무동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궁전을 두고서도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궁전 아방궁 조형공사를 병행했습니다. 시안 시가지 서쪽 10km 지점 널따란 옥수수밭 가운데 한적한 마을 아방촌이 있습니다. 저 탑이 뭐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이거 도로관那边那老头说前面有个楼楼呢。老人家，那上面那个铁架子、铁塔，铁架子那是咱陕西上面有关系。 시황은 이 일대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160m에 이르는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이 공사는 그의 생전이 끝나지 않아 그의 아들 2세 황제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나지막한 야산에 오르니 광대형 콘크리트 구조물과 소방용의 철제 망루가 서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폐허가 있고 요렇게 좀 옥수수가 옥수수밭 위로는 엷은 안개만이 떠돌 뿐입니다. 동방을 순회하던 진시황이 숨진 뒤 3년 동안 두 아들에 의해 명명만 유지되어 오던 진나라는 초나라 왕 항우의 공격을 받고 천하통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토록 호화찬란했고 화려장대했던 그 숱한 건축물들이 오늘날에는 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가 태어날 때마다 빚어낸 전 왕조에 대한 무자비하고 철저한 보복과 파괴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비록 승리자의 역사라고는 하나 이 같은 철저한 보복과 무자비한 파괴가 인간의 힘을 얼마나 쇠잔케 했고 나아가 역사 발전을 뒷걸음질치게 했던가를 중국의 유적지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진나라에 이어 중국을 지배했던 통일 왕조는 한나라다. 시안 시가지에서 북서쪽 5km 지점에 있는 장안성지가 바로 한나라의 도성터다. 그러나 여기서도 철저한 파괴를 본다. 전한의 멸망과 함께 불타버린 자리에는 동서 160m, 남북 15m의 토대만 남아있을 뿐이다. 글씨가 있긴 있어요. 이 땅을 놓고 5년 동안 쟁탈전을 벌여왔던 유방이 항우를 타도하고 기원전 202년 세운 장안성 주위로는 흙벽이 쌓여 이 자리가 성터였음을 말해줄 뿐이다. 후대의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한족이라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던 한나라의 영화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취재팀은 다시 쇠냥으로 향한다. 시안 시가지에서 서쪽으로 60km 지점
신양의 위북 구릉지대에 있는 전한시대 18명의 왕 가운데 9명의 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쪽 끝에 있는 능이 7대 무제의 능입니다. 아래쪽 한 변이 230여 미터인 장방향에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다리 꼬리는 이 무능의 규모는 진시황릉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클로바가 무성합니다. 그가 흉노를 치기 위해 서역에서 가져왔던 천마를 키웠던 먹입니다. 높이 46.5m의 한무제의 능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과도 같은 이 능이에 올라와 보면 중국 황제의 위력을 알 것 같습니다. 16살의 즉위에 54년 동안 제위했던 한무제는 뛰어난 지략가로서 북방의 흉노족을 고비 사막 이북으로 물리치고 동방으로는 한반도까지 진출해 한사군을 설치하는 등 중국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세웠던 왕입니다. 중국의 왕릉 주위에는 배장묘라에서 생전에 왕이 아꼈던 이들의 무덤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 무릉 주위에는 무제가 총회에 있던 이시부인을 비롯해 그가 신임했던 위청과 곽거병 등 한제국의 영토 확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무장들의 무덤 20여 개가 있습니다. 특히 곽거병은 6차례나 흉노토벌에 나섰으나 24살의 숨진 무장으로 그의 무덤 앞쪽에 무릉박물관이 있습니다. 헌디 무릉문관소에 있던 자리에 최근 새로 지은 이 박물관은 한대 유적이 많지 않은 이 지역의 명소로서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선 석각 동물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염을 기른 흉노병사를 천마가 짓누르고 서서 오만하게 투레질하고 있는 이 돌조각이 흉노 정벌사를 말해주는 유명한 마답 흉노상입니다. 유물실 입구에는 무제의 초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이 의외로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전란 중에 도굴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대 유물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분묘 속의 부장품으로 넣었던 명기로서 나라의 공방에서 제작한 이 같은 명기들은 동양 도자기사의 백미인 당송시대를 여는 성구가 됐습니다. 한무제는 이 같은 문화의 텃밭을 일구면서 기원전 138년 장건을 서역에 파견해 실크로드를 개척합니다. 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던 것은 오늘날의 소련 영토인 페르가나 지방인 대원에 있는 천마, 곧 피와 같은 땀을 흘린다는 한열마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흉노를 쳐야 하나 당시 중국의 말은 흉노족의 말에 비해 체구도 작고 주력이 달리는 등 전투력이 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실크로드가 열려 본격적인 동서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안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고 파미르고원을 거쳐 페르시아로 연결되기도 하고 텐산 산맥을 넘어 로마로 들어가기도 하는 이 길은 그러나 그 이름이 지닌 아름다움과는 달리 험난하고 가혹한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험난하기는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방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석류며 포도와 호도 등의 식물은 물론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등의 종교가 들어왔던 것도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실크로드의 기점인 이 지역에서 뚠황, 곧 도난까지의 오아시스 지대인 이른바 하서회랑 지대에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 많은 공장들도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해서 이 지대를 지나는 버스들은 며칠 동안 내리지 않아도 좋을 짐들은 모두 지붕 위에 싣고 달립니다.
그 옛날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시안에서 반드시 위수를 건너야 했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들은 이 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 건네주며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말하자면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길이었을 뿐 아니라 감정을 실어나르는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환과 후환을 합해 4세기 동안 계속됐던 한조가 멸망한 뒤 약 400년 후에 이 땅에 개국한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만개시켰고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국으로 군림했다. 시안시가지 북동부 용수원이라는 구릉지대에 있는 대명궁터는 당나라의 초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대명궁의 본디 이름은 영안궁. 당나라 2대 고종 이세민이 부왕인 고조 이연을 퇴위시키고 그를 격리시키기 위해 지은 궁전이다. 동서로 1.6km, 남북으로 2.6km나 되는 성곽 안에 30여 채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이 궁전도 폐허가 돼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포근하기에 놓아둔 수많은 주춧돌만 보아도 이 궁전의 규모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당나라 고조 이연이 그의 둘째 아들 세민의 도움을 받아 37년 동안 이 땅에 개국했던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웠던 것은 6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민은 형과 아우가 자신을 모함하자 이른바 홍무문의 변을 일으켜 두 형제를 살해하고 부왕을 퇴위시킨 뒤 왕위에 올라 부왕 고조를 이 궁전에 격리시키려 했으나 완공되기 전 고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 궁전은 태종 세민의 뒤를 이은 3대 고종 때부터 천자가 정물을 보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 궁전을 지었던 태종은 비언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그의 치세 23년은 정관의 칠하에서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백성들은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을 만큼 태평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궁전의 후원이었던 지대에는 당시 기둥이 섰던 주춧돌이며 우물터가 그대로 남아 폐허 속에서나마 이 궁전의 규모를 상상케 해줍니다. 그러나 그를 이었던 3대 고종대에 와서 당나라는 한 여성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안에서 서쪽으로 90km 지점 17개의 배장묘로 에워싸인 건능은 고종과 그의 비인 척천모우의 합장능입니다. 해발 1048m의 양산이라는 산 자체를 무덤으로 만든 이 건능은 당나라 황제 20명의 능 가운데 가장 큰 능입니다. 1km쯤 되는 참배로 양측에는 120여 개의 석조 수호신상이며 문관과 무관상들이 도열해 이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배로가 끝나는 곳에는 61채의 석상들이 좌우에 나뉘어 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가 없습니다. 심약한 남성과 그와는 대조적인 남성적인 여성과의 결합은 때때로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무덤에 합장된 당나라 고종과 척천무화의 결합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능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비석들, 이 비석들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외국 조문 사절들의 상입니다. 61개국의 사절이 참석했다는 사실에서 당나라의 국제성이 거듭 확인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사신이든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왜 머리가 없을까도 의문입니다. 그 까닭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나라가 쇠망하고 군웅 활거 시대가 오면서 조문단을 파견했던 나라는 당 왕조의 충성파라는 낙인이 찍혀 보복당할까 두려워 어떤 나라에선가 머리를 베었을 것으로 추정될 따름입니다.
3배로 오른쪽에 있는 이 거대한 비는 수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음에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는 뜻인 무자비로 불려지는 비입니다. 측천무후가 내 이 비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적을 남겼으나 비 일부를 비워놓으니 후세의 평가가 이루어지거든 업적을 새겨놓으라고 유언한 데서 무자비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천무후는 고종이 사망한 후 왕에 오른 자신의 아들인 중종 이현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아들인 예종을 왕위에 앉혀 실권을 장악하다 종래는 당왕조를 폐하고 주라는 새 왕조를 세워 15년 동안 천자노릇을 했던 이른바 무후의 비언을 일으킨 여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문명 비평가인 린위땅, 곧 이머당이 작성한 살인표에는 그녀가 81살에 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살해한 사람만도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를 포함해 무려 109명이나 됩니다. 어느 왕들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이들의 지하 궁전이 열리는 날은 진시황 병마연경에 수십 배나 되는 놀라운 유물들이 출토될 것이며 세계 최대의 발굴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건릉의 배장묘 가운데 하나가 영태공주묘입니다. 영태공주는 제4대 중종의 7째 공주로서 할머니 측천무후의 노여움을 사 17살의 꽃다운 나이로 살해됐습니다. (60여 미터쯤 되는 지하 통로를 지나면 현실 앞 사방 5미터쯤 되는 정방형의 공간 벽에는 비단옷으로 성장하고 영태공주에게 위로의 선물을 바치는 여성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 안에는 가로 3m, 세로와 높이가 각각 2m쯤 되는 검정 대리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 대리석관에는 봉황과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덤의 구조와 관등에서 당나라의 생활 습속이 얼마나 호화로웠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나라 문화의 꽂힌 셈입니다. 특히 부장품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당삼체라 해서 백색과 녹색 그리고 갈색 등 3가지 위약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은 명기들입니다.
主要出产在唐代，所以叫唐三彩。它为什么叫三彩呢？因为它的表面的 당삼채의 제작 기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삼채용의 의상을 통해서는 관복과 평민복의 변천사는 물론 사회제도와 풍속을 살필 수 있고 서인용이라든지 삼채마 등을 통해서는 중국과 서양과의 문물 교류상을 살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삼채용 가운데서 파란 눈에 붉은 수염을 기른 서역인 삼채용은 당나라 문화의 국제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당시 장안은 로마는 물론 페르시아와 아프리카에서까지 상인과 유학생 그리고 사신들이 찾아들었고 이때 시안성 안의 인구만도 1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귀족들은 호족 여인들의 이국 정치에 매료돼 서역에서 들어온 포도주를 마시며 이들이 주는 호선무에 넋을 잃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삼채 도기들은 일품입니다. 그러나 그 무늬와 색채의 배합으로와 인도와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대의 미술품들은 그들이 구가했던 태평성대의 표현이었던 만큼 낙천성과 활력이 느껴집니다. 당나라는 행운의 왕조였습니다.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은 진나라가 쌓아주었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수적인 대운하는 수나라가 건설해 놓아 국력을 과도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빼어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여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개원의 치라 불리워지는 6대 현종 융기의 집권 초기 30년간은 당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양귀비에 탐닉하면서 그의 영명함도 빛을 잃고 천보시도로 불리워지는 그의 재임 말기 15년 동안 당 왕조는 와효의 기미를 띄어갑니다. 시안 북동쪽 30km 지점에 있는 화청지는 바로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진시황릉 서쪽 여산을 배경으로 넓은 호수를 끼고 있는 이 화청지는 현종과 양귀비의 숙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온천지로서 후일 현종이 양귀비를 위해 새로 궁전을 지어 화청궁으로 불리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물들은 중국 정부 성립 이후에 새로 복원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당시대의 로맨스를 엿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건축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비하각입니다. 양귀비의 욕실이기 때문입니다. 봄날씨 차가운데 은총의 목욕을 하는 화청의 연못, 온천수는 매끄러이 고운 살갗 씻도다. 당나라 신 백낙천이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와의 사랑을 시롤푼 장안가의 한 계절입니다. 현종의 은총을 입었던 양귀비는 바로 이 화청지 온천수에서 고운 살갗을 씻으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하각 안에는 양귀비가 썼다는 탈의실과 예쁜 꽃무늬가 놓인 돌로 된 욕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단장하고 있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천궁터는 본디 진나라 때부터 여산탕으로 불려져온 온천지로서 이 궁전의 건물 가운데 하나인 오간청은 이른바 시안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안사건이란 1936년 12월 12일 공산군을 토벌하도록 독전하기 위해 난징에서 온 장제스, 곧 장개석을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벌 장샤오량, 곧 장학량이 국공내전의 중지를 요구하며 감금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장개석이 감금됐던 이 오간청 사무실 유리창은 당시 탄환이 스쳐 지나가면서 깨진 그대로 있고 그 너머로는 장개석이 썼던 집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랜 집권은 반드시 실정을 낳는 법임을 현종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48년 동안 죄위했던 현종은 오랜 재임에 실정이 나면서 양귀비에 탐닉하게 됐고 양귀비의 일족이었던 재상 양국충의 제거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킨 알록산에 쫓겨 현종은 시안 서쪽 스촨 곧 사천지방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시안 서쪽 70km 지점 마웨파라는 곳에는 양귀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름이 5m, 높이가 2.5m가량 되는 양귀비의 무덤은 초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욱이 묘 위에는 잔디를 입히지 않고 검은 벽돌을 입혀 삭막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미용의 조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의 흙을 파다 물에 풀어 바르기 때문에 벽돌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양귀비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양귀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시인 이백은 그녀를 활짝 핀 모란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중국 정사에는 자질풍염이라 해서 요염하다고 기록하고 철새의 풍만한 미인인데다 가무에도 뛰어났고 또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총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사당에는 그녀를 예찬했던 많은 식기며 현종과 함께 나들이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양귀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록산에 쫓겨 피난을 가던 현종은 바로 이 근처에서 양국충을 살해한 뒤 달려온 여러 장수들로부터 양귀비를 내달라는 위협을 받고 그녀를 내주었고 양귀비는 그들의 강요에 따라 한 불당에서 목을 매 자결합니다. 그 후 현종은 왕위를 아들 숙종에게 물리나 이때부터 장하는 수많은 전란을 겪게 되고 당나라 340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중국의 세력 판도도 양쯔강 이남과 화북 쪽으로 옮겨가 이 땅은 예스러운 고도로 남게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안을 중심으로 한 중원 땅은 서주 이후 수많은 왕조의 흥망성쇠가 거듭되온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선사시대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중국 역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밝혀주는 유적지가 바로 반포 유적지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황허강 유역에는 기원전 5000년 친석기인들이 농경생활을 하면서 채색된 도자기를 빚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는 천여 개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을 양사오 문화의 유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시안의 반포 유적지는 그 양사오 문화의 표준 유적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3년 발견돼 중국 과학원 고고연구소에 의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된 이 유적지의 총 면적은 5만 평방미터, 현재 10,000평방미터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유적지는 크게 주거지와 도요지 그리고 묘지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 주거지는 흔히 원형이나 정방형의 반지하식이었습니다. 집들은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짚을 섞은 흙을 발랐습니다. 이때부터 개와 돼지, 소 그리고 양 등의 가축을 길렀습니다. 주거지 주변에는 곡식 저장용 굴도 있었고 여기서 벽시와 배추씨 등이 검출돼 농경술이 꽤 발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묘는 토기를 이용한 옹감묘였습니다. 취락의 크기는 20채에서 100채 안팎이었고 취락 밖으로는 깊이가 7, 8m나 되는 깊은 고를 파 맹수 등의 침입을 막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반포 유적지의 발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요? 它的意义呢？ 퇴적층이 2m 이상이나 되고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돼 있는 이 반포 유적은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서 역사 시대인 상나라, 주나라로 넘어가는 대목에서 생기는 중국 역사의 공백기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 공백기에는 인류가 모계 사회를 이루며 살았고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인류 역사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주택은 반지하식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불을 떼는 방법도 온돌식으로 바뀌어 겨울 난방 문제도 해결했으며 묘제도 옹감묘에서 합장 형식으로까지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500년까지 이어진 이 같은 양사오 문화를 채도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에 황허 유역에서는 흑색과 홍색 그리고 백색으로 채색하고 무늬를 새긴 토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양사오란 허난성의 민치현, 곧 하남성의 민지현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서 이곳에서 이 같은 신석기 시대의 채도가 처음 발견된 데서 이러한 유형의 문화를 채도 문화 또는 양사오 문화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곡식 저장용 항아리나 종자 보존용 등 많은 토기에는 삼각무늬, 사슴무늬 등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기도 했고 물고기나 사슴무늬 등을 넣기도 해 그들의 미의식도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화가 왜 양저강이 아닌 황허에서 싹텄을까 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 까닭은 신석기 시대의 양저강 유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저습지와 호소가 많았고 산림이 무성한 상태였던 데 반해 황허 유역은 대륙성 기후로 비교적 건조한 데다 황토가 퇴적해 양저강 유역보다 농경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원전 5000년부터 인류사를 향도하는 독자적인 문화가 발상해 8세기 당나라 때는 세계 최강의 문명지로 군림했던 중원. 그러나 오늘날에는 장구한 역사에 비해 문화유적들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나마도 피폐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마다 전 왕조에 대한 증오를 그들이 향유했던 문화유적의 파괴로 푸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가 문화에 대한 증오로 이어질 때 역사를 얼마나 뒷걸음질치게 해왔나를 중원의 잔영을 통해서 봅니다. 취재팀은 다시 취재 일반과 합류하기 위해 동양의 스위스라는 칭다오를 향해 달립니다.